스위스 상류층 14명이 아시아 골프 투어를 위해 전세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VIP 승객들은 모두 취리히와 바젤 지역의 금융 제약업계 중진 인사들로 평균 연령 72세. 그런데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북한 아닌가? 안전한 곳인가? 라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는데요. 평생 스위스 최고급 인류 서비스만 받아온 이 상류층들이 한국 땅에 발이 닿은 지 단 5분 만에 입을 다물지 못한 것입니다. 비상 착륙 5분 만에 시작된 충격적인 경험들. 우리 스위스가 정말 선진국이 맞을까요? 한국과 비교하면 78세 스위스 제약계 거물이 본국 기자들에게 폭로한 충격적인 고백이 스위스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평생 유럽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이들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걸까요? 15년 경력의 외국인 승무원이 직접 목격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에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동 사연들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스위스 프라이빗 항공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선임 승무원이에요. 전 세계를 오가며 수많은 VIP 승객들을 모셨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새벽 3시, 기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태평양 상공을 지나던 우리 전세기에 긴급 교신이 들어왔죠. 목적지였던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태풍으로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쿄 하네다도 나리타도 마찬가지 상황. 일본 열도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장이 급히 대체 공항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최종 선택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객실로 나가 승객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4명의 승객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78세, 가장 젊은 분도 65세셨거든요. 모두 취리히와 바젤 지역에서 손꼽히는 금융인, 제약업계 거물들이셨죠. 한국이요? 거기가 안전한가요? 71세 부동산 재벌 한스 리터 회장이 제일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엔 분명한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북한하고 가까운 거 아닌가? 전쟁 위험은 없습니까? 다른 승객분도 비슷한 걱정을 내비치셨죠.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건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입니다. 안전하실 거예요. 제 대답에도 승객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특히 78세 제약회사 회장 클라우스 에벌리는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차라리 마닐라나 홍콩으로 우회하는 게 낫지 않겠소. 한국은? 글쎄요. 그분의 말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죠. 평생 유럽 최고급 서비스만 받아오신 분들이었으니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게다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가 이분들에게는 불안 요소였던 겁니다. 연료 상황과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인천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기장의 설명에도 객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저는 그저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길 바랐습니다. 착륙 30분 전,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제 헤드셋으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천 관제센터가 우리 비행기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독일어 통역 가능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비상 착륙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거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이런 신속한 반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장도 놀란 듯 재확인을 했어요. 휠체어 동선과 임시 숙소까지 확보 가능하다고요? 관제탑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프로토콜이 가동되었고 5분 안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승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안심시키려는 말일까? 하지만 착륙하는 순간 제 모든 의심은 사라졌어요. 활주로 상태는 완벽했고 지상 관제 유도도 정확했습니다. 게이트까지의 이동 경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마치 예정된 운항인 것처럼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됐죠.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고 기내 안내방송이 나간 후 저는 승객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정적인 착륙에 약간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기내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게이트 앞에 공항 직원 3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착륙으로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최대한 편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독일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5분 만에요. 비상 착륙 상황에서 이런 대응 속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클라우스 회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다는 걸 미리 알았단 말인가? 통역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상 착륙 프로토콜에 따라 즉시 준비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스 리터 회장이 무릎 관절이 불편하다고 하시자 1분도 안 되어 휠체어와 전담 가이드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취리 공항에서도 이렇게 신속한 서비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통역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입국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임시 숙박시설도 이미 확보했고요. 강남과 명동 지역 호텔 3곳을 준비해뒀는데 각각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객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불안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공항 내부를 둘러봤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직원들은 마치 한낮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결 상태도 놀라웠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화장실도 호텔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클라우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취리 공항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어요. 예상했던 복잡한 절차나 긴 대기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서류 작업을 도와줬고 모든 과정이 10분 만에 끝났어요. 심지어 일본 골프장과의 일정 변경 연락까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스 회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15년 동안 전 세계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대응은 처음입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이제 불안이 아니라 놀라움이 묻어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오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비상 착륙 5분, 시스템이 사람을 안심시킨 거였습니다. 통역이 먼저 온 공항, 공포 대신 신뢰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승객분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건가? 앞으로 뭐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3일 동안 이분들이 겪게 될 경험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를 밝히고 있었고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이렇게 밝고 안전해 보이다니. 73세 금융업계 중진 발터 코우 회장이 감탄했어요. 도로 양편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의 규모도 인상적이었죠. 수십 개의 고층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단지마다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바라봤어요. 저 규모의 계획 도시를 스위스에서도 보기 힘든데. 그분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축과 도시 개발에 평생을 바친 분들이었기에 한국의 도시 계획 수준을 단번에 알아본 거였죠. 저도 놀랐어요.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모든 건물이 현대적이면서도 통일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강남 지역에 진입하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이 이어졌어요. 새벽 5시 반인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24시간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심지어 혼자 걷는 젊은 여성들까지. 밤 11시 편의점, 안전은 특별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바젤 제약회사 대표인 프리츠 박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야간 환경은 취리 중심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맞는 말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여성 혼자 걷기에는 위험한 지역이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이 낮처럼 안전해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승객분들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프론트 직원이 우리를 맞이하며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셨을 텐데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공항에 이어 호텔에서도 독일어 가능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저층 객실을 준비했고요. 식단 제한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별도 메뉴도 마련 가능합니다. 한스 회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오늘 도착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뒀을까요? 컨시어지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불편하셨을 텐데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즉석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울 근교 명문 골프장 정보,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궁궐과 박물관 투어, 심지어 각 장소의 이동 시간과 특징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영동에서 쇼핑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식에 관심 있으시면 전통 궁중요리 전문점도 예약해드릴게요. 클라우스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스위스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맞춤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승객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죠. 발터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네요. 그분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객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었고 강남 거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든 게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비상 착륙이라는 위기 상황이 이렇게 매끄럽게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공항에서의 5분, 그리고 호텔까지의 여정. 시스템이 사람을 안심시킨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진짜 놀라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몇 시간 후 일어날 일. 그 충격적인 사건이 승객분들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포가 어떻게 경이로움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공항의료도시 설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나라. 그 의미를 우리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 오전 8시 30분, 조식을 위해 로비로 내려오던 순간이었어요. 클라우스 에벌린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78세의 그분은 평소 심장 판막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장거리 비행과 스트레스가 겹쳐 상태가 악화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외국에서, 그것도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령 VIP가 쓰러지다니. 이런 상황은 15년 승무원 경력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한스 회장과 다른 승객분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클라우스, 정신 차려요. 발터 회장이 그분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호흡도 거칠어지고 있었죠. 저는 즉시 프론트로 달려갔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 환자가 쓰러졌어요. 프론트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전화를 들어 119에 신고했고 동시에 호텔 내 응급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환자분을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세요. 직원이 영어로 지시했고 저는 그대로 따랐어요. 클라우스 회장을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약간 올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죠. 제발,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스위스였다면 구급차가 최소 15분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확히 4분 20초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119 구급대원 3명이 장비를 들고 로비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신속함에 놀라 입을 벌렸어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클라우스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한 명은 심전도 측정기를 붙였고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세 번째 대원은 혈압과 맥박을 확인했죠.
모든 동작이 매끄럽고 전문적이었어요. 유럽의 어떤 구급대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심박수 불규칙, 혈압 저하,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대원이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했어요. 78세 남성, 심장 판막 질환 기왕력, 현재 흉통 및 호흡곤란. 7분 후 도착 예정. 저는 그 대원이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안도했습니다. 병원까지 7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급차 안으로 클라우스 회장을 옮기는 과정도 신속했어요. 저와 한스 회장이 함께 동승했습니다. 구급차 내부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동식 심전도 모니터, 제세동기, 산소 공급 장치까지. 대원은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병원에 실시간으로 환자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전문의가 대기할 겁니다. 119의 골든타임. 병원 입구에서 이미 치료가 시작된 거였어요. 한스 회장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모습이 조금은 안심을 줬어요. 7분이 정말 정확하게 지나고 우리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서기도 전에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스트레처가 신속하게 옮겨졌습니다. 78세 남성,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의심.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간단히 보고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환자를 살폈어요. 심장내과 전문의 대기 중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응급실 입구부터 이미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스 회장과 함께 응급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병원 내부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응급실이 호텔 로비처럼 쾌적했거든요. 각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동선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로 가자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환자분이시죠? 독일어 통역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독일어 통역이었어요.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통역사가 스위스 의료보험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줬습니다. 유럽 의료보험 카드 있으시면 일부 적용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돼요. 한스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유럽에도 많지 않은데 대기실에 앉아있는 10분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응급실이 붐비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분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질환 의심 환자는 우선순위가 높아서 클라우스 회장은 10분 만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대기하는 동안에도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상태를 확인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문의께서 지금 환자분 검사 결과를 확인 중이십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호텔에서 쓰러진 지 불과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전문의 진료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스위스였다면 응급실 초기 진료만 해도 1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한스 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속도는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빨라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의 정상이었습니다. 15분 후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어요.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에서 심장내과 전문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심전도와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심장 초음파 진행 중이고요. 놀라운 건 그 의사가 의학 용어를 영어로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독일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어서 몇몇 용어는 독일어로도 설명해줬습니다. 판막 협착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스 회장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검사들이 모두 끝나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AI 판독과 전문의 직진. 기다림 대신 정확도가 남는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이 나라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존중과 배려가 시스템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힘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클라우스 회장이 병원에 도착한 지 50분밖에 안 지났는데 모든 검사가 끝난 거였죠. 스위스에서는 초음파 검사 예약만 해도 며칠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AI 진단 보조 시스템이 1차 분석을 완료했고요.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심장 판막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판막 협착이 중등도로 진행됐지만 응급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약물 조정과 2일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물었어요.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처방드리는 약을 복용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귀국하시면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는데 이렇게 빨리 정확한 진단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스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의사가 우리를 약사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처방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가세요. 약사 상담실에는 40대 여성 약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클라우스 회장이 평소 복용하는 약 목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약과 새로운 처방약의 상호작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각 약의 복용 시간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요. 이건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약 봉투마다 독일어로 복용법을 적어줬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시면 이 서류를 주치의에게 보여주세요. 한글과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심함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스위스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약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2일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슴에 통증이 다시 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여기 병원 연락처도 적어드릴게요. 클라우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전문의 직접 진료에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스위스에서 이 정도 진료를 받으면 최소 3,000 스위스 프랑은 나올 거예요. 한화로 약 400만 원 정도죠. 수납 창구 직원이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계산서를 받아들고 그 순간 멈췄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계산서를 받습니다. 총액 35만 8천 원, 약 250 스위스 프랑 정도였어요. 클라우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비만 이 금액인 건가요? 진료비는 따로고요? 수납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문의 진료,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그리고 처방약까지 모두 포함이에요. 병원비 계산서 앞에서 스위스가 멈춰버렸습니다. 한스 회장도 계산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스위스였으면 10배는 나왔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스위스에서 심장 초음파만 해도 500 스위스 프랑이 넘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검사와 진료를 합쳐서 250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부끄럽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높은 의료 수준과 합리적인 비용을 동시에 갖춘 나라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어요. 의료 수준이 높으면 비용이 비싸고 저렴하면 대기 시간이 길거나 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속도, 정확도, 친절함, 합리적 비용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클라우스 회장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쓰러졌을 때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라 건강한 혈색이 돌아온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변한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미안합니다, 소피아 씨. 클라우스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편견을 가졌었죠.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병원 앞 택시를 기다리며 한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50분 만에 끝난 모든 검사, 그리고 이 합리적인 비용까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움이 병원에서 절정에 달한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스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이 맞았어요. 병원에서 느낀 건 단순히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함,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시스템 안에 녹아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다른 승객분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클라우스, 괜찮은가? 발터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승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전문의의 신속한 진료, AI 진단 시스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병원비까지. 승객분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든 게 35만 원이라고? 프리츠 박사가 되물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객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이 도시가 낯설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1호 도시 설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나라.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죠. 내일은 승객분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클라우스 회장도 의사의 허락을 받고 가벼운 산책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병원에서 느낀 이 놀라움이 도시 곳곳에서도 느껴질까? 아니면 병원과 공항만 특별한 걸까? 다음 날, 우리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승객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상점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모습. 그게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더 놀라웠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우리는 명동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은 의사의 지시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했고, 다른 승객분들도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하셨죠. 강남역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지하철역이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역입니까? 발터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취리 중앙역보다 깨끗한데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죠.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점자 안내판이 있었고 음성 안내도 나왔어요. 2호선 승강장입니다. 프리츠 박사가 점자 안내판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혼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군요. 승강장은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노란 선 뒤에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 광경이 저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들 모두 줄을 서고 있어요. 73세 금융인 발터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하철 탑승할 때 줄을 서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서로 먼저 타려고 밀어내기 일쑤였죠. 전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에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교육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클라우스 회장이 제게 물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건 법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양보는 안내방송이 아니라 시민들의 습관이었어요. 우리도 전철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내부도 놀라웠어요. 좌석이 넓고 편안했고 손잡이도 다양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죠. 바닥은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좌석도 흠집 없이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찾아 서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한스 회장께 다가왔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스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거였어요. 한스 회장이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지만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영어로 짧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보했죠. 한스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뭉클했어요. 1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려는 처음 봤거든요. 다음 정거장에서 한 고등학생이 클라우스 회장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어르신이 타시는 걸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양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프리츠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DNA에 새겨진 것처럼요. 명동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5번의 자리 양보를 목격했습니다. 모두 젊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양보한 거였어요. 강요나 눈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역에서 내리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보내줬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준 거였죠. 실례합니다. 먼저 가세요. 한 중년 남성이 손짓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시는 클라우스 회장 옆에서 한 젊은 남성이 속도를 맞춰 걸었어요. 혹시 넘어지실까봐 옆에서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세요. 그 남성이 영어로 물었고 클라우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발터 회장이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노인을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시민으로 보는군요. 정확한 관찰이었어요. 한국에서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 명동 거리로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도가 넓고 평평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었죠. 점자 블록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자 블록 배치를 보세요. 프리츠 박사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단순히 설치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벤치도 눈에 띄었어요.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걷다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앉을 수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스 회장이 벤치에 앉아보며 말했습니다. 추리히에도 벤치가 있지만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만 생각했지 실제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는 명동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보행자 전용 구역이라 자동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도 의사가 권장한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죠. 거리의 청결도도 놀라웠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상점들도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발터 회장이 한 편의점을 가리켰어요. 휠체어를 탄 분이 편의점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동문이 넓게 열려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편의점에 들어가 봤어요. 통로가 넓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었고 선반 높이도 다양해서 키가 작은 사람도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는 점자로 된 안내문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군요. 프리츠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공항1호 도시 설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나라. 그 의미를 우리는 지하철과 거리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그 배려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한국의 세심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승객분들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명동의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계단 옆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도 넓어서 휠체어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어요. 한옥 스타일의 천장과 벽, 하지만 조명은 현대적이고 밝았습니다.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죠. 여기 앉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직원이 우리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의자에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었는데 영어와 독일어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각 요리의 특징과 주재료, 심지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식단 제한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직원이 물었고 클라우스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이 요리들은 염분을 조절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스 회장도 당뇨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직원은 즉시 저당 메뉴를 안내했어요. 이 요리들은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식당 내부를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계셨는데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속도를 조절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우리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한복 입은 여성이 각 요리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건 궁중 떡볶이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먹던 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빨간 떡볶이와는 달리 간장 기반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납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왕실 음식이라고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다음 요리가 나왔어요. 이건 신설로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기던 전골 요리인데 가운데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죠. 발터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음식에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니. 유럽에서는 프랑스 요리 정도나 이런 깊이가 있는데요. 여성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약입니다. 이 나물들은 각각 다른 효능이 있어요. 혈압에 좋은 것, 소화에 좋은 것, 혈당 조절에 좋은 것. 프리츠 박사가 눈을 반짝였어요. 제약회사 대표답게 음식의 양리 효과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수백 년간 검증된 효능들입니다.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요. 음식 맛도 훌륭했어요. 저염식으로 준비된 클라우스 회장 음식도 맛이 전혀 밋밋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염분을 줄여도 이런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니. 클라우스 회장이 감탄하며 한 젓가락씩 천천히 드셨어요. 한스 회장의 저당 메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뇨식이라고 해서 맛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은데요? 식사 중간에 직원이 다가와 물어봤어요. 음식 간은 괜찮으세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 서비스 수준은 발터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급입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셰프가 직접 나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한복 차림이 우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가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셰프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드신 요리들은 조선시대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건강을 고려했죠. 클라우스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할 수 있었습니까? 셰프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재에 맞게 발전시키는 거죠. 음식도, 건축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난 이틀 동안 본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의 효율성, 병원의 시스템, 지하철의 질서, 거리의 배려.
모두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였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이 지하철 양보 문화로 이어지고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이 도시 설계의 배려로 나타난 거였죠. 식당을 나서며 한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과 경복궁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걸어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쳤는데 거기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순간 지나가던 초등학생 2명이 달려가 주워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지팡이를 건네는 모습. 노인이 고맙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 그 자연스러운 교감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저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군요. 프리츠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운 거예요. 클라우스 회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주변 어른들이 보여준 모범이기도 하죠. 지하철에서 본 젊은이들처럼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궁궐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도 어르신들의 속도를 배려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볼게요. 궁궐의 아름다움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관광객들의 태도였어요. 어르신들이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계시면 젊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양보했습니다. 먼저 찍으세요. 한 한국인 대학생이 영어로 말하며 비켜섰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승객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실망이 아니라 깊은 감동의 침묵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발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내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클라우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이나 시스템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훌륭해요. 그게 진짜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요. 편견과 의심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 일어날 일, 그 사건이 이 모든 경험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진짜 선진국은 높은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요. 셋째 날 오전, 우리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다는 승객분들의 요청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건 문제없었어요.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속도와 승차감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서울의 모습도 장관이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 멀리 보이는 산들의 조화. 이 정도 도시 계획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발터 회장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문제는 내려오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일부 층은 공사 중이라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클라우스 회장은 의사의 권고대로 무리하지 않으려 했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건 예상보다 힘들었나 봐요. 5층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았어요. 어지럽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였어요. 우리는 모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스 회장이 외쳤지만 비상계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던 한국 고등학생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17세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학생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클라우스 회장을 안정된 자세로 눕혔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였어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깊게, 천천히요. 학생의 손이 클라우스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맥박수를 세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17세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의식은 있으시고 맥박도 뛰고 있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학생이 저를 보며
영어로 말했어요. 119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생은 계속해서 클라우스 회장을 관찰했어요. 호흡 상태를 체크하고 얼굴색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슴이 답답하세요? 아니면 통증이 있으세요? 클라우스 회장이 약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어지러워요. 학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심장마비는 아닌 것 같아요. 프리츠 박사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의학을 공부하는 건가? 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학생을 바라봤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모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재난 대응 같은 거요. 발터 회장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인가?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배워요. 실습도 하고요. 저도 작년에 심폐소생술 자격증 땄어요. 119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클라우스 회장을 확인하고 학생에게 물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학생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단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저앉으셨어요. 의식은 있었고 맥박도 정상이었습니다. 호흡도 안정적이었고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덕분에 2차 부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학생이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떨렸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스 회장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누구에게 배웠나요? 학생이 대답했어요. 안전 선생님이요. 그분이 보여주신 교육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스위스 적십자사에서 만든 CPR 영상이었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순간 클라우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위스 적십자사?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이래요. 한국도 그걸 참고해서 교육한대요. 클라우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클라우스 회장이 스위스 적십자사에 거액을 기부한 이사진 중 한 분이라는 거요. 그분이 후원한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학생을 가르쳤고 그 학생이 지금 그분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구조의 인연. 스위스의 선행이 한국에서 회전되어 본인을 살리는 순환 구조였어요. 클라우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어요. 학생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됐어요. 구급대원이 진단을 마쳤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어지러움입니다. 심장에는 이상 없어요. 하루 정도 푹 쉬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학생은 수업에 늦을까봐 서둘러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한스 회장이 학생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이름이 뭔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이요. 발터 회장이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명함을 주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프리츠 박사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은가?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숙연해졌습니다. 17세 청소년의 꿈이,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울렸어요. 민준이가 떠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은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우리는 로비에 모여 앉았어요. 오늘 일은 발터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프리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라우스가 스위스에서 심은 씨앗이 한국에서 자라나 그를 구했습니다. 이게 선행의 순환이군요. 한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씨앗을 잘 키웠어요. 모든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다니.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생각했어요. 한국이 대단한 이유가 뭘까? 시스템, 기술, 효율성? 아니었어요.
한국은 받은 것을 발전시켜 다시 돌려주는 나라였습니다. 스위스의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들여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배움과 발전, 그리고 나눔의 선순환이었어요. 저녁에 클라우스 회장이 회복해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재계, 정계, 의료계, 교육계 모두에게요. 한스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놀라운 시스템들을 스위스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발터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학습이었어요. 벤치마킹이에요. 관광이 아니라 학습. 스위스가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는 사실. 그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객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사흘 전 태풍을 피해 비상 착륙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감동과 존경, 그리고 배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은 귀국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이 배웅하며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이셨나요? 발터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승객분들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감회에 젖은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 사흘 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우리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저 아파트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이었는데 한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지금 보니 사람을 위한 공간이더군요. 녹지, 편의시설, 교통,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프리츠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병원도, 지하철도,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사람을,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출국 수속도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들렀는데 거기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휴게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는 걸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편견이었어요. 한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유럽보다 뒤떨어졌을 거라고 믿었어요. 발터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프리츠 박사가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기술, 배려, 일관성. 모든 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이었어요. 승객분들이 하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공항에서의 5분, 병원에서의 50분, 지하철에서의 양보, 식당에서의 세심함, 그리고 민준이의 응급처치까지. 모든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시스템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시스템. 그게 한국을 만든 겁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승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여행이 불편하셨을 텐데. 클라우스 회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불편.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한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사흘 전 비상 착륙했던 바로 그곳.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순간이 지금은 감동과 감사로 가득 찬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올 겁니다. 손주들과 함께요. 발터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귀국 비행 중 승객분들은 계속해서 한국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그 대화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후배 승무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추리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과 기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예정보다 사흘 늦은 귀국이라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클라우스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태풍으로 한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클라우스 회장이 대답했어요. 진정한 선진국을 봤습니다. 스위스가 배워야 할 것들을 봤어요. 그 말이 다음날 스위스 최대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스위스 재계 거물,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기사는 스위스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평생 유럽 우월주의를 고수했던 상류층이 아시아 국가를 극찬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스위스 연방교통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식 위기 대응 훈련을 추리히 공항에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료시스템연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환자 중심 서비스를 배워오겠습니다. 교육부도 발표했어요. 모든 학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번엔 정기 노선이었습니다. 승객 중에는 한국을 처음 가는 유럽인들이 많았어요. 한 승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안전한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절한 나라예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 태풍을 피해 비상 착륙했던 바로 그 활주로. 그때는 낯설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기내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비상 착륙 5분이 바꾼 모든 것. 시스템이 사람을 안심시킨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은 약속대로 손주들과 함께 한국을 재방문했어요. 한스 회장은 추리히 도시 설계팀에게 한국 연수를 보냈습니다. 발터 회장은 한국 금융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프리츠 박사는 한국 의료진을 스위스로 초청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인천 노선을 담당하며 매번 승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시니어 승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요. 한국은 여러분을 위한 나라입니다. 시스템과 배려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 배려, 일관성이 만든다는 것을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2주 후, 저는 인천과 추리히 정기 노선의 전담 승무원이 되었어요. 매 비행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태풍으로 시작된 비상 착륙, 그리고 사흘간의 기적 같은 경험들. 클라우스 회장님은 지난달 손주 3명과 함께 한국을 재방문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신 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손주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 동안 한국 곳곳을 여행하셨고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보다 더 감동하셨다고 하더군요. 한스 회장님의 부동산 회사는 한국식 도시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추리 신도시 프로젝트에 점자블록과 휠체어 동선, 그리고 곳곳에 휴게 공간을 배치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우리 프로젝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주신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발터 회장님은 스위스 상공회의소에서 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한국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과 시민의식이에요. 프리츠 박사님의 병원에서는 한국 의료진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환자 중심 서비스를 배우기 위해서죠. 실제로 병원 만족도가 30% 이상 올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그분들의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저도 변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한국 승객분들께 한국어로 인사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예요. 높은 건물이나 첨단 기술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시스템과 배려가 공존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이 균형을 맞추는 곳. 비상 착륙 5분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객실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떤 승객분께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배려가 만든 고령 친화 선진국, 바로 그곳에서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